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 공간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fn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을 우리가 한번 첫 번째 example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example들을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 벡터 공간이 만족하는 그 성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example을 위해서 그 행렬, matrix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n-tuple을 도입을 했는데요. n-tuple은 뭐 가로든 세로든 n개의 값을 이렇게 늘어놓은 것을 우리가 n-tuple이라고 불렀는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어떤 그 원소를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로 늘어놓은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n by n 이라고 하는 크기를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n by n 행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텐데, 이러한 행렬은 가로의 개수가 n개가 되고 세로의 개수가 n개가 되는 형태로 직사각형 형태로 값들을 늘어놓은 것을 n by n 행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에서 n-튜플을 얘기할 때도 각각의 성분들을 얘기를 할 때 필드를 먼저 정해놓고 그 필드 상에서의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n-튜플을 이제 구성을 했었는데요. 반드시 이제 행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도 필드를 하나 먼저 도입을 하도록 하고요. 그 필드 상의 원소를 직사각형 형태로 늘어놓은 것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행렬을 구성하는 각각의 그 원소, 그 성분들을 전부 다 F의 원소로 우리가 행렬을 구성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상의 그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n by n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즉 가로 행의 개수가 m개가 되죠. 첫 번째 행은 그 첨자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A11, A12, A1n. 즉 첫 번째 첨자는 그 결국 행 번호를 의미하겠죠. A11, A12처럼 첫 번째 행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앞 첨자가 1로 시작을 하고요. A21, A22처럼 두 번째 행에 있는 원소는 앞에 있는 첨자가 전부 다 2가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n번째 행에 있는 성분들은 AM1, AM2, AMN. 즉, 첫 번째 그러니까 첨자의 첫 번째 그 값이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자가 두 개가 있는데 11이 아니라 11입니다. 그것도 22가 아니라 2,2라고 하는 것을 이제 콤마를 또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22라고 붙여서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직사각형 형태로 늘어놓은 것을 이제 m by n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m은 결국 행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n은 열의 개수. 자, 열을 나타내는 첨자는 두 번째 첨자입니다. 그래서 A11, A21, AM1. 즉, 첫 번째 컬럼, 첫 번째 열에 있는 첨자의 두 번째 값이 전부 1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두 번째 첨자가 전부 다 2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원소들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A, I, J. 첨자가 I가 있고 J가 있는 거죠. 그래서 I 앞에 있는 첨자는 행 번호를 의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첨자 J는 열의 순서, 열 번호를 의미하는 그러한 첨자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 by n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 m개가 되고 컬럼이 n개가 되는 형태로 그 F에 있는 원소들을 성분으로 늘어놓은 직사각형 형태로 늘어놓은 것을 우리가 n by n 행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A, I, J들은 모두
성분을 일반적으로 쓴 거죠. 첨자 ij를 써서. 물론 i라는 앞에 있는 첨자는 1부터 n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뒤에 있는 첨자 j는 1부터 n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전부 다 f, 우리가 미리 정한 필드의 원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늘어놓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성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자,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 그 행 번호를 생각했을 때 i번째 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i번째 행에 있는 성분들은 A, I1, A, I2 해서 A, I, N까지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해서 일반적으로 J번째 컬럼, J번째 열을 생각을 해보면 성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분을 표시하는 기호가 A1J, A2J 해서 AMJ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i번째 행, j번째 열에 있는 이 성분은 AIJ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AIJ라고 하는 것은 i번째 행, j번째 열에 있는 그런 성분을 나타내는 기호를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A11, A22와 같이 I와 J가 같아지는 그런 성분들은 대각선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대각 성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diagonal entry, 우리말로 대각 성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은 그런 성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i번째 그 행에 있는 그러한 성분들을 모아두면 모두 컬럼이 n개가 있으니까 AI1부터 AIN까지 n개의 성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n-튜플이 되는 거죠. 즉 fn상의 원소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n/n 행렬에서 각각의 행은 fn의 원소, 벡터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컬럼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쓴 것처럼 A1J부터 ANJ까지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생각한다면 m개의 값을 세로로 늘어놓은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m-튜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 차이는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입했던 그러한 벡터의 벡터 공간의 그 성분을 원소로 취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번째 행에 있는 성분들로 구성된 이러한 그 벡터를 우리가 로우 벡터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컬럼 벡터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로우 벡터 중에서 이제 몇 번째 로우냐를 얘기할 때는 이제 번호까지 쓴다면 i번째, i's 로우라고 우리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 녀석을 묶으면 이제 J번째 컬럼에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되는 거니까 J번째 컬럼 벡터다. 혹은 줄여서 J번째 컬럼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i번 각각의 로우가 이제 우리말로 행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행은 fn의 벡터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고 각각의 컬럼은 fm상의 벡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행렬 중에서 조금 특별한 행렬로서 모든 성분 0인
모든 성분이 0이고 행의 개수가 n개, 그 다음에 열의 개수가 n개인 이러한 n by n 행렬을 우리가 제로 매트릭스 영행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행렬, 우리말로 영행렬. 그리고 이러한 그 모든 성분이 0인 이런 영행렬을 표시하는 기호로 그냥 큰 O 하나만을 써서 이러한 행렬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행렬과 이제 성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행렬을 이제 표시하는 기호로는 대문자를 주로 쓸 거고요. A, B, C와 같이. 그래서 행렬할 때는 대문자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성분을 우리가 표기할 때는 소문자를 쓰겠습니다. 여기서처럼. 그래서 A, B, C 대문자를 써서 행렬을 표시하도록 하고 주로 대부분. 그리고 각각의 성분들은 엔트리들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소문자를 쓰는데 그래서 A, small a, IJ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그 A라는 행렬의 IJ 성분이다. i번째 행, j번째 컬럼의 성분이다. B라는 행렬의 i번째 행, j번째 성분이다. 구분을 이제 하고 싶을 때는 행렬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행렬 이름에다가 첨자를 두겠으면 그 행렬을 가리키는 변수에 대해서 그 행렬의 ij 성분을 우리가 의미하는 기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행렬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뭐 m과 n이 어떤 값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뭐 2x3 행렬도 가능하고 뭐 3x4 행렬도 가능하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행렬 중에서 뭐 3x3 행렬 혹은 2x2 행렬처럼 m과 n이 같은 이런 특별한 형태의 행렬은 가로의 개수와 세로의 개수가 똑같으므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으므로 우리말로 정사각형 모양이다라는 의미에서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로 스퀘어라고 하겠습니다. 스퀘어 매트릭스. m과 n이 같은 행렬을 우리가 스퀘어 혹은 스퀘어 매트릭스,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행렬을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할 때 n튜플에서 우리가 늘어놓은 순서를 고려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분간한 것처럼 두 개의 행렬을 우리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얘기를 할 때도 늘어놓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도 n by n 행렬이고요. B라는 행렬도 n by n 행렬일 때,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지금 같은 상태에서 물론 행의 여기가 지금 3x2 행렬이고 여기가 뭐 3x4 행렬이다. 그러면은 늘어놓은 모양 자체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은 다른 행렬입니다. 다른 행렬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같다고 같은 행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고 즉 대응하는 해당하는 성분이 다 동일할 때 즉 크기가 같으면서 aij와 bij가 항상 같을 때 i는 횡번호니까 1부터 m, j는 열번호니까 1부터 n까지 이렇게 모든 ij에 대해서 같을 때 같은 행렬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동등, 동일, 같다 되겠죠? equal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fn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과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m, small m by n, 괄호 열고 f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f에 있는 채는 미리 하나 정해둔 거고요. 어떤 채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채의 원소를
스칼라를 성분으로 하는 n by n 행렬들을 모두 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행렬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F상의 그 원소를 성분으로 가지는 모든 n by n 행렬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이 기호가 의미하는 집합은 A를 원소로 하는데 A는 뭐냐면 n by n 매트릭스고 각각의 성분이 F에 있는 원소다 라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Fn과 얘를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그 개수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F상에 있는 원소를 쭉 늘어놓는다 라는 거고요. 이쪽은 늘어놓는데 늘어놓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늘어놓는다 아닌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값들을 여러 개 늘어놓는다 라는 입장에서는 뭐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n상에서 우리가 약속한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과 유사하게 이러한 행렬들의 집합에도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성분별로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행렬의 덧셈은 일단은 덧셈이 가능하려면 지금처럼 지금 크기가 동일한 행렬들만 생각을 할 텐데요. 즉, A도 n by n 행렬이고 B도 n by n 행렬이라고 할 때 A라는 행렬은 이와 같이 성분이 쭉 있을 것이고요. B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그러면 A하고 B를 더한 행렬은 어떻게 우리 약속할 거냐면 성분별로 연산을 하겠습니다. 즉, 새로 만들어지는 더해서 만들어지는 이 행렬의 첫 번째 성분은 A11 플러스 B11을 성분으로 하고 두 번째 성분은 A12 더하기 B12를 성분으로 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즉, 이 더한 행렬도 n by n 행렬인데 이 더한 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하기 위해 성분을 생각해 보면 이 성분은 A에 해당하는 성분과 B에 해당하는 성분을 성분별로 더해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C가 F상의 원소고 A가 이런 n by n 행렬이라면 CA라고 하는 것도 n by n 행렬로서 성분별로 계산을 한다는 뜻은 CA라고 하는 행렬의 IJ 성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C 곱하기 AIJ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분별로 더하고 성분별로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렬의 덧셈과 행렬과 스케일러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약속을 하게 되면 앞에서 봤던 example 1과 동일하게 바로 이러한 집합이 이러한 연산에 대해서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처음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살펴보면 자, 두 행렬을 더하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둘 다 2x3 행렬이죠? 2x3 행렬을 더할 때는 결과도 2x3 행렬인데 자, 첫 번째 성분은 그 해당하는 성분 두 개를 더한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은 뭐가 되겠죠? 여기는 4,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3이 되겠죠. 이렇게 성분별로 더하는 것을 우리가 덧셈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도 성분별로. 자, 2x3 행렬과 스케일러를 멀티플리케이션 한 결과는 2x3 행렬이 되는데 그 2x3 행렬의 성분들은 원래 행렬의 성분들하고 스칼라랑 그냥
같이 만든 거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3, 0, 6,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얻어지는 행렬로 대응시키는 것을 연산으로 약속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보면 결과는 그것이 벡터 공간이 된다. 물론 이제 당연히 F상에서 벡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8가지 성질을 이제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죠. 자, 세 번째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은 뭘까요? 덧셈에 대한 항등환. 네, 바로 영행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은 뭘까요?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의 덧셈에 대한 여번은 마이너스 A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표시할 텐데, 이것은 각각의 성분들을 다 마이너스를 택해서 늘어놓은 그 행렬이 바로 VS4를 만족하는 덧셈에 대한 여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다른 example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는 공집합이 아닌 임의의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를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집합 생각을 하는데, 이 집합은 뭐냐면 정의역이 S고요. 공역이 F인 함수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이와 같이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S에서 F로 가는 함수를 다 모아둔 집합. 자, 이 함수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이 됩니다. 자, 이게 물론 아무 때나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그 함수들 사이에, 즉 이러한 집합들 사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 사이에 덧셈과 그 다음에 F에 있는 것을 이제 스칼라로 하나 선택을 하고, 이러한 함수를 하나 선택을 해서 연산을 우리가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잘 약속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벡터 공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F하고 G가 이 함수 공간에 있는 두 원소일 때 F 플러스 G를 우리가 약속을 하고 싶은 거죠. 두 개의 함수를 더한 함수가 뭐냐. 자, 우리의 목표는 S에서 F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건데, 어떻게 약속하면 될까요? 함수를 약속한다는 얘기는 결국 S에 있는 각각의 원소, 스몰 s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정하면 될 텐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해보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스몰 s, 여기는 이제 이 집합을 표시하는 이제 대문자 s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f 플러스 g가 s에서 f로 가는, 왜냐하면 얘도 f의 값이고 얘도 f의 값이니까 더한 것도 f의 값이 되기 때문에 f 플러스 g라는 함수는 s에서 f로 가는 함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약속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 수학이나 미적분학에서 생각하는 함수의 덧셈, 두 함수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스칼라가 있고 함수가 하나 있으면 CF라고 하는 상수배를 한 함수를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벡터 공간이 되도록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S에서 F로 가는 함수로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대문자 S상에 있는 스몰 s에 대해서 함수값을 우리가 약속을 해주면 되는데, F가 그 스몰 f라는 함수가 필드 라지 f로 가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필드 상의 원소입니다. 거기다가 C, 스칼라를
필드상에서 곱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필드상에서의 원소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CF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정의하면 CF라고 하는 것도 S에서 F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덧셈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1번부터 8번까지의 벡터 공간이 만족해야 하는 그런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결론이 여기가 벡터 공간이 됩니다. 함수들의 집합이, 즉 함수 하나하나가 벡터라는 거죠. 벡터 공간 원소니까. 물론 이제 필드를 F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두 개의 함수가 뭐 같다 다르다라는 이러한 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앞에서 엔튜플이나 혹은 행렬, 매트릭스가 같다 다르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S에서 F로 가는 두 개의 함수 F, 스몰 f와 스몰 g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두 함수가 같은 함수다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스몰 f나 스몰 g나 정의역과 공역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만 동일하면 같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도 벡터 공간이 되더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함수의 덧셈과 함수하고 스케일러하고의 곱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약속을 했죠. 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이, 그러면 이 경우에 VS3를 만족하는 함수는 뭘까? 그 다음에 F가 이 벡터 공간에 있는 함수일 때 덧셈에 대한 여건에 해당하는 그 VS4를 만족하는 Y라고 하는 벡터, 여기서는 함수가 되겠죠? 그 함수는 어떻게 정의된 함수일까? 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그젬플을 잠깐 보죠. 네, 이번에는 이제, 다항식들을 이제 활용해서 다항식들과 관련된 벡터 공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단 다항식 폴리노미얼이 어떤 것인지부터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비슷하게 필드를 하나 미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를 하나 정하도록 하고요. F상에 있는 원소를 개수로 하는 폴리노미얼,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F상에 있는 원소를 개수로 하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x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앞에 있는 a0, a1, an-1, an과 같이 x의 거듭제곱의 앞에 f상에 있는 그 원소가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들이 다 더해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F상의 원소를 개수로 하는, 즉 an, an-1, a1, a0를 우리가 개수라고 부를 건데요. 이러한 것을 개수로 갖는 다항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0을 포함을 해서 1, 2와 같은 음수가 아닌 난 네거티브 인티저만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AK는 F상의 원소로 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F상의 원소를 개수로 갖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고 각각의 AK 값을 코에피션트, 개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폴리노미얼 중에서 그 모든 개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0x의 n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n-1제곱 등등등 전부 다 개수가 0인 경우에는 특별한 값이 없을 테니까 0이 아닌 값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f는 0이다 라고 쓸 텐데요. 즉 0이라고 쓰는 이 식도 하나의 다항식, 폴리노미얼이 될 텐데 이러한 다항식은 우리가 특별히 0다항식, 제로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든 개수가 0이 되는 그러한 다항식을 제로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제로 폴리노미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차수, 디그리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로 폴리노미얼인 경우에는 디그리를 편의상 -1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0다항식이 아닌 것은 그 개수 중에서 0이 아닌 개수가 등장하는 항을 보고 그러한 항에 대해서 x의 지수를 볼 때 그러한 것 중에서 지수가 가장 큰 값을 디그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로 폴리노미얼에 대해서는 편의상 -1을 디그리라고 약속하겠습니다. 0이 아니라 -1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0다항식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개수 중에서 0이 아닌 개수가 최소한 하나는 있을 테니까 개수가 0이 아닌 그러한 항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항들 중에서 x의 지수가 가장 높은 항을 보고 그 지수 값을 바로 디그리다 라고 하겠습니다. 즉 주어진 그 다항식 표현에서 등장하는 그런 0이 아닌 항들 중에서 가장 그 큰 지수 값을 우리가 디그리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에서 이제 만일에 이렇게 쓸 때 만일 이제 맨 앞에 쓴 AN이 0이 아닌 경우라면 이 녀석의 디그리는 그 뒤에 있는 AN-1, A1, A0가 뭐 0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0이 아닌 개수를 봤을 때 그러한 것 중에서 지수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쓴 경우라면 n이 되겠죠. n 플러스 1이나 뭐 n 플러스 2 같은 지금 항은 여기다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그러한 항의 개수가 0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0이 아닌 개수를 갖는 가장 큰 지수를 갖는 항을 생각할 때는 n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0이 아닌 개수를 갖는 그런 항들 중에서 가장 큰 지수를 우리가 디그리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다항식은 이제 디그리가 -1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요. 어떤 다항식이 디그리가 제로, 0이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fx가 디그리가 0이 되려면 그 지수가 0보다 큰 거에는 전부 다 개수가 0이 있어야 됩니다. 즉, 0 곱하기 x 제곱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0이 아닌 개수가 있는 가장 높은 차수가 이제 제로이기 때문에 x의 0제곱. 근데 x의 0제곱을 우리가 사실은 x의 0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그 전체를 그냥 c라고 쓰겠죠. 그래서 이런 꼴이 바로 그 디그리가 제로인 폴리노미얼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꼴은 x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일종의 그 상수다항식이 될 텐데요. 상수다항식이라고 하더라도 c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상수다항식 중에서 c가 0이 되면은 fx는 0이 되는 0다항식이 되겠죠? 0다항식.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그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DEG라고 쓴다면
이 경우는 마이너스 1로 약속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c가 0이 아닌 경우에는 fx equal c 이 상수 다항식인데 그 c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디그리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디그리인 폴리노미얼은 상수 다항식으로서 그 c가 0이 아닌 난제로 스칼라 c에 대해서 상수 다항식인 경우가 디그리가 제로인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항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 공간을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이러한 다항식들에 대해서 어떤 두 다항식이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두 개의 다항식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다항식이 같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우는 결국은 모든 대응하는 개수가 다 동일할 때 이렇게 그러한 다항식이 주어지면 두 다항식이 같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주어질 때 m과 n이 같고 그 다음에 a i하고 bi가 다 같아지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m과 n이 같으면서 모든 i에 대해서 ai랑 bi가 같은 경우가 바로 두 다항식이 같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다항식에나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함수들로 구성된 벡터 공간을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다항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 다항식으로부터 자연스러운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fx가 다항식이면 이 다항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다항식을 표기하는 기호로 같이 쓰긴 했지만 약간 좀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F상에 있는 어떤 임의의 스칼라에 대해서 F상에 있는 어떤 값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가 간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즉, FC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 이 값은 이러한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 X 대신에 C를 대입해서 얻어진 값으로 우리가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선 다항식이고요. 얘는 뭐 똑같은 기호라서 사실 뭐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텐데 얘는 이제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면 사실 다항식과 함수는 비슷한 점이 있어서 혼동이 되긴 하는데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항식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거로부터 f에서 f로 가는 자연스러운 함수를 우리가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 다항식과 함수가 동일하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쓴 것처럼 다음 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다항식이 어떤 건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다항식들 사이의 연산, 즉 F라는 다항식과 G라는 다항식을 일종의 벡터로 우리가 간주하기 위해서 두 다항식을 더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다항식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는 이 연산을 우리가 약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덧셈을 약속을 하기 위해서 두 다항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진 다항식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는 n과 여기는 m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썼습니다. 자, 이런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다항식을 이제 더하는 방법을 좀 편하게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m하고 n 사이의 관계를 하나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다항식이 주어져 있으면 n과 m 중에서 하나는 하나보다 같거나 크겠죠. 그래서 뭐 n이 클 수도 있고 m이 클 수도 있는데 뭐 마찬가지 경우인 거니까 간단하게 m이 더 같거나 작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덧셈을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이 더 작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식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a n x n부터 m이 있겠죠. 즉 m이 더 n보다 작은 거니까 f를 쓸 때 am부터 쓰기 시작해서 쭉 쓰다 보면은 이렇게 am도 나타날 거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gx는 같은 차수를 갖는 항을 이제 생각한다면 이제 bn부터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더하는 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그 여기에 0 곱하기 xn이 있다. 그 다음에 0 곱하기 x의 n-1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덧셈을 좀 편하게 약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0이 이제 개수가 있는 이런 항이 있는 것이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나 똑같은 다항식일 테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죠. 즉, 맨 앞에 있는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잘못 써서 이 0을 갖다가 bn이라고 두고 bn을 0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0은 bn-1이라고 두고 0이라고 두겠습니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b들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요. 그 값이 전부 다 0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났을 때 fx하고 gx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다항식은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네. 같은 차수를 가진 항의 개수들을 쭉 더해서 새로운 다항식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새로 추가한 이유는 이렇게 0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없는 bn-1, bn 플러스 1을 도입을 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다항식에다가 스칼라 c를 곱한 것은 이 다항식 f라고 한다면 can을 개수로 하고요. x의 n제곱의 개수는 그 다음에 ca1은 1차항의 개수로 하고 ca0가 상수항의 개수로 하는 그런 다항식을 우리가 다항식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bm부터 bm 플러스 1을 도입을 한 다음에 gx를 bm이 아니라 bn부터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쓰고, 그래서 f하고 g의 덧셈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도록 하고, 스칼라 c에 대해서 cfx를 다음과 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다항식 덧셈과 다항식과 스케일러의 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연산에 대해서 벡터 공간이 만족해야 하는 8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F상의 원소를 개수로 하는 모든 다항식들의 집합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조금 전에 도입한 다항식의 덧셈과 그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생각해 보면 벡터 공간이 된다. 물론 필드를 생각할 때 당연히 over F가 되겠죠. 여기서 쓴 필드 같은 필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집합을 혹은 벡터 공간을 앞으로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P of F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P는 폴리노미얼의 P를 이제 생각을 한 거다라고 보면 기억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example이 바로 폴리노미얼로 구성된 벡터 공간을 우리가 소개했는데요. 자, 이러한 벡터 공간과 유사한 벡터 공간으로서 수열로 구성된 그러한 벡터 공간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필드를 하나 미리 정하고요. 자, 필드 상에서의 시퀀스,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생각했던 수열 생각해보면 AN이라고 쓰는 게 수열이었죠. 자, 이 수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1에 대해서
A1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2에 대해서 A2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수열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1, 2, 3, 4에 대응되는 값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열 자체는 자연수의 집합에서 여기서 이제 필드로 택하고요. 어떠한 그 공역으로 가는 하나의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를 보통 이제 시그마라고 표시한다면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고 f를 공역으로 하는 그러한 함수를 f상에서의 시퀀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즉 시퀀스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죠. 자, 이때 그런데 이런 시퀀스를 고등학교 때 했던 수열처럼 이제 표시하도록 이러한 함수가 정해지면 시그마 1, 시그마 2 이런 값들이 정해지겠죠? 근데 이 값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이 값을 A1, A2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AN을 이러한 시퀀스 n에서 f로 간 함수가 주어지면 n에 대응하는 값을 AN으로 쓰고 나서 시퀀스를 얘기할 때 시그마가 시퀀스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 AN이 시퀀스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시퀀스는 positive integer, 즉 자연수의 집합에서 f로 가는 그러한 함수를 f상에서 시퀀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하고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열을 다룰 때 사용했던 기호하고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시그마가 있으면 n에 대응되는 값을 an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결국 수열은 an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퀀스들 중에서 조금 특별한 시퀀스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F상에서의 시퀀스이긴 한데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A1, A2, AN 무수히 많은 대응하는 값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즉 난제로가 되는 텀을 가진 것이 유한계밖에 없는, 즉 유한계, 뭐 A1, A3, 뭐 A9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유한계를 제외하고선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시퀀스들을 다 모아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퀀스들의 집합을 마찬가지로 벡터 공간으로 간주하고 싶은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V상에 있는 임의의 두 시퀀스를 선택해서 더해서 새로운 시퀀스로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V상에 있는 이 시퀀스와 F상에 있는 한 스칼라를 곱셈을 해서 새로운 시퀀스로 만드는 그러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약속을 하고 싶은데,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개의 시퀀스를 더해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도 항별로, 즉 n번째 그 항별로 덧셈을 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항별로 C를 곱하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쓴 것처럼 또 시퀀스의 덧셈은 항별로 더한다. 그 다음에 시퀀스의 상수 t를 곱하는 것은, 스케일러 t를 곱하는 것은 각각의 항에 t를 곱해서 얻어지는 시퀀스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시퀀스들의 덧셈과 시퀀스의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V가 바로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벡터 공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PF하고 여기 나온 V가 사실은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구조가 동일합니다.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아이소모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동형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똑같다는 거죠. 그 겉모습만 뭐 다를 뿐이고 그 수학에서 바라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뭐 지금은 이제 동형이다라는
그 사실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요. 동형이 뭔지는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몇 가지 이그젠플들을 더 봤는데요. 시간이 약간 조금 지체가 돼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조금 더 나중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